192페이지. 지금 면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면역했었는데 저번에 했던 내용이 그냥 병원체 종류 없이 침입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반응,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선천성 면역이 뚫렸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못 막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게 후천성 면역인데 오늘 그 내용 할 거고요. 다른 말로 특이적 방어작용. 저번에는 이제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러니까 비특이적이라는 거는 병원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때려잡는다는 소리예요, 관계없이. 근데 후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얘가 침입했다. 그럼 한마디로 현상수배 때리는 거야. 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걔를 병원체가 누구냐에 따라 퇴치하는 방법도 다르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이에요, 얘는. 그리고 병원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고 나서 그거에 맞는 그 퇴치 방법을 만들어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맞춤형 제작인 거야. 너만을 위해 만든. 아무튼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병원체가 침입하고 좀 서서히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설명할 때.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항원이라는 거하고 항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항체는 들어갔을 거거든. 항체 막아주는 애잖아, 그렇지? 근데 항원이 뭐냐면 얘가 그냥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병원체가 이렇게 있어요. 병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병원체 이 표면에 표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표면 단백질. 얘가 항원이야. 표면 단백질. 근데 단백질의 종류가 병원체마다 달라. 그리고 우리 세포도 표면 단백질이 있어요. 표면 단백질이 있는데 그 우리 세포도 그 표면 단백질을 어떻게 쓰냐면 나는 어떤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분증 같은 거야. 신분증.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표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근데 당연히 병원체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표면 단백질을.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경찰, 군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 백혈구라 그랬죠.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 단백질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걔네들 표면 단백질은 얘가 우리 편이구나, 우리 몸속에 있는 애구나 알 수 있는데, 얘는 딱 봐도 우리 몸속에 없다가 새로 들어온 애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애들이랑 다른 놈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백혈구가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얘 우리 몸속에 원래 있던 놈이 아니구나. 다르면 어떻게 돼? 죽이는 거지. 그래서 약간 신분증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은 뭐 얼굴, 사람마다 얼굴 다르잖아. 그래서 이 표면 단백질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한다. 근데 항원이, 조심해야 될 건 항원이 병원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어.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든 전부 다 항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명과학에 설명하는 항원은 병원체, 그 다음에 꼭 병을 일으키는 애들이 아니더라도 뭐 꽃가루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벌에 쏘였다 그럼 그 벌에 있는 독소 같은 거나,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글자로 이물질이라고 적었어요. 다를 이자야. 우리 몸속에 없는 애들은 전부 다 항원이라고 칭합니다, 생명과학에서. 우리 몸속에 없는 애들. 병원체 플러스 알파. 병원체도 항원이라고 하는데, 병원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꽃가루에 있는 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했던 독침, 독침 뭐 이런 것들이나 우리 몸에 없는 애들은 싹 다 항원이라고 한다고요, 생명과학에서. 우리 몸에 없는 애들. 항체는 뭐냐면 이러한 항원에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을 항체라고 해요.
면역 단백질. 그러니까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그랬잖아. 특이적으로 반응하는데 항체가 이 후천성 면역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하나의 요소예요. 후천성 면역의 하나의 요소인데 항체가 그러면 이 병원체가 생긴 걸 보고 특이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보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동그란 표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항원이라고 할게요. 동그란 항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항체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거든. Y자 모양.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그러니까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의 항체가 만들어지고요. 항체 A면 여기 알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병원체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항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놈을 막기 위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항체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 그럼 이제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 병원체 생긴 얼굴에 따라서 걔를 막을 수 있는 항체가 그거마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못 막아요. 맞춤형 제작이야. 맞춤형 제작. 얘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너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어. 얘는 무조건 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체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생긴 거고요. 얘는 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삼각형으로 생긴 거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침입하면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항체 맞춤형 제작이잖아, 그렇지? 주문 제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Y자 모양인데요. 이 Y자 모양 팔 달린 부분 있잖아. 여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항원이 결합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항원 결합부라고 해요. 항원 결합부. 항원 결합부.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여기가 항원이랑 결합하는 곳이냐 아니면 여기가 항원이랑 결합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기랑 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항원 결합부라고 합니다. 저기는. 그 다음에 Y자 모양이고 얘는 만드는 놈이 있는데요. 만드는 놈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냥 적어놓으세요. B림프 형질세포에서 생성된다. B림프고 형질세포에서 생성된다. 그 다음에 얘는 혈장이라고 하는 곳에 존재한다. 같은 말로 혈청이 있어요. 지금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적어보세요. 혈장, 또는 혈청에 존재한다. 상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이더라고, 그렇지? 근데 절대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최소한 5단원도 해주고 싶은데 5단원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유전까지는 적어도 끝내주고 싶어서 그 3월 넘어가서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못 부르죠.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녁에 수업하는 시간이나 그때는 이제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놓으시고 한 바퀴 돌려주려고 시작했는데 끝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또 너무 시간 많이 쓰면 생명만 안 드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1학기에, 그치? 다 듣니? 그래? 화학은 뭐 2학기에 드는 애도 있다 뭐 그러더라고. 근데 화학은 이제 문제가 딱히 없을 것 같고 생명이 지금 좀 양이 많아가지고 남은 게. 아무튼 3월 넘어가서도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세요. 항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막는 거냐? 얘가 조그맣게 생기긴 했는데 얘가 진짜 거의 끝판왕이야 면역에서. 얘 있으면은 거의 다 잡아요, 모든 병원체. 왜냐면 맞춤형 제작이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결합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단백질이 얘 하나만 있진 않겠죠.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겠지. 그 다음에 항체도 하나만 만들진 않겠지. 여러 개가 이렇게 항체가 이 항원에 결합해가지고 얘네들을 무력화시켜. 한마디로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못 움직이게 팔다리 다 묶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얘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죽이는 건 아니야. 얘는 죽이는 역할은 없어. 무력화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힘을 못 쓰게 만든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식세포 작용 있죠. 너무 병원체가 너무 강하면 백혈구가 먹으려고 하다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싸우다가. 근데 항체가 있으면 얘가 팔다리 다 묶여서 힘을 못 쓰니까 식세포 작용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다른 백혈구가 와서 잡아먹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역할이 굉장히 좋아요. 얘 있으면 거의 다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이제 항원을, 이 병원체를 죽이는 역할은 아니고, 얘를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근데 항체가 이제 항원을 죽이는 역할은 아니고 무력화를 시키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나요? 일단 됐죠. 그래서 뭐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아무튼 후천성 면역에서 첫 번째로 일단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림프구. 그러니까 1번, 2번 나누는 의미가 없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2번 안에 1번이 들어있는 거야. 2번 안에 1번이 들어있는데 림프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림프구가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입니다. 정체는 백혈구예요. 얘도 백혈구. 이 림프구가 일을 합니다. 림프구. 앞에 그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거기 맨 끝에 단계가 뭐였냐면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서 염증 반응 일어난다. 여기까지 했었거든. 내부 방어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식세포 작용까지 보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그 식세포 작용이 뭐라고 했었냐면 병원체를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가 먹는다고 그랬었거든요. 먹어서 어떻게 하냐? 쪼개요 병원체를. 자기 몸속에서 쪼개서 분해해. 조각낸다는 뜻이야. 병원체를 분해해서 어떻게 되냐면 항원을 제시합니다. 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항원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야. 대식세포 이렇게 있어요. 얘가 식세포 작용으로 먹었어. 그래서 조각을 냈어. 그러면 지 머리 위에다가 항원이래. 항원, 병원체니까 항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면 단백질. 이 표면 단백질 일부를 여기 지 몸에다가, 지 머리 위에다가 제시를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이건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처치한 놈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걸 누가 보냐? 제시한 놈이 있으면 항원을 이식하는 놈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보조 T 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보조 T 림프구예요. 림프구, 지금 림프구다. 보조 T 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항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아, 얘구나 인식을 해요.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B림프구랑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림프구는 이렇게 세 종류 나옵니다. B림프구, 보조 T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가 이제 식세포 작용해가지고 항원의 일부를 자기 머리 위에다가 제시를 했어. 항원을 제시했어.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해요. 아, 얘구나.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는데 누구를 활성화시키냐면 얘랑 얘를 활성화시켜. B림프구랑 세포 독성 T 림프구. 보조 T 림프구도, 그러니까 림프구가 한마디로 백혈구니까 그 병원체 죽이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가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얘네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야. 동생이에요, 동생. 형이랑 누나 깨우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세요. 지금 병원체가 침입했습니다. 하는 건데 얘네 두 명이 아니라 얘네 둘이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보드키린 부부가 황혼을 이직하면은 얘랑 얘를 깨운다. 그걸 이제 생명학에서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요. 얘네 둘을 활성화시킨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 일단 구조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럼 활성화시키고 나면 얘가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얘도 이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림프구는 활성화가 되면 분화라는 걸 하게 되는데 분화라는 걸 하게 되는데 형질세포하고 아까 항체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적어줬죠.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 이거 두 개로 분화합니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그 다음에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항체를 생성한다 그랬는데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죠?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근데 그거를 하는 애가 얘야. 왜? 여기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그치? 여기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는 역할이 같은데 얘가 왜 체액성 면역이냐면 이 형제세포가 혈액을 타고 다녀요.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혈액에서 이제 병원체랑 만났어. 혈액 타고 다니다. 그때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혈액이잖아. 체액이잖아. 그래서 체액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인데 반응 자체는 항원항체 반응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큰 개념인 거지. 그냥 심플하게 거의 같은 뜻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체액성 면역을 한다.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2차 면역이라는 것을 한다. 2차 면역이라는 것을 한다. 왜냐면 2차 면역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 이거에 대한 거거든. 근데 이제 한 번 만난 놈이니까 그리고 특이적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는 병원체가 좀 센 놈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음에 똑같이 들어왔을 때도 반응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세포 이름부터 기억세포죠. 이 병원체를 기억합니다. 병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병원체에 있는 표면 단백질 항원을 기억하는 거겠지. 그 항원을 기억해. 그래서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작용 없이 그냥 얘 혼자서도 이제 없앨 수 있어. 왜냐면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 거의 일주일 걸리거든. 일주일 동안 너네가 아프고 막 뭐 벌벌 떨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과정 생략하고 기억세포가 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침입해 오면은 얘가 그냥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걸 이제 2차 면역이라고 부르는 건데 뒤에 가서 조금 볼 거예요. 아무튼 얘는 2차 면역이라는 것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냐면 세포성 면역이라는 것을 해요. 세포성 면역. 그러니까 면역이 지금 크게 두 개야. 체액성 면역이랑 세포성 면역. 얘는 이제 좀 다른 느낌인 거고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그게 뭐냐면 체액성 면역은 세포성 면역은 이 T림프구가 병원체가 그냥 혈액에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떤 세포들을 감염시키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어떤 세포들을 감염시키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을. 그래서 세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
그래서 감염된 세포가 있겠죠. 감염된 세포가 있을 텐데 또는 이제 암세포. 암세포는 이제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몸속에서 뭔가 좀 잘못돼서 운이 좀 안 좋게 잘못돼서 발생하는 세포인데 이 암세포나 병원체가 들어와서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얘를 특이적으로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한테 찾아가서 제거하는 면역이 세포성 면역이 되겠고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지금 이 너네 집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학원에 바퀴벌레 한 3-4마리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죠. 안돼. 바퀴벌레가 3-4마리 나왔어. 그러면은 세포성 면역은 뭐냐면 바퀴벌레가 한 3-4마리 나왔잖아. 그러면 이 건물을 불태우는 거야. 당연하지. 야, 바퀴벌레 3-4마리 나왔다는 게 뭐야? 여기 바퀴벌레가 개 많다는 거야. 맞잖아. 그러면은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가야 돼. 얘들아, 너네 집에서 나중에 자취하는데 바퀴벌레 나오잖아. 이사를 가야 돼. 그거 못 막습니다. 이미 한 마리 등장하는 순간 거기 바퀴벌레 소굴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서 병원체만 죽여도 되는데 그냥 세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세포성 면역이야. 그러니까 부항고에 지금 바퀴벌레 같은 게 한 10마리 나왔다. 부항고를 불태우는 거예요. 부항고를 불태우는 거. 이게 이제 세포 독성 T 리프가 하는 역할이고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 감염시킨 그러니까 세포를 감염시키는 애들 말고도 혈액을 타고 다니는 병원체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형질세포가 혈액에 딱 문지기야 맞고 있어. 왔어. 혈액 타고 왔어. 그럼 그때 얘가 이제 항체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걔가 병원체를 만나는 순간 항체를 이렇게 뿌려 혈액에다가. 그러면 그 병원체들이 그 항체에 팔다리 다 묶여가지고 이제 무력화돼서 아까 말했던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혈액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니까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세포를 찾아가서 너 감염됐니? 감염됐니? 물어보는 거니까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나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근데 보통 이제 항체가 만들어진 순간부터는 거의 웬만하면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내가 계속 아프니까 우리 몸이 그 사이에 못 버티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림 막 나와 있죠. 192페이지에 그 형질 세포는 그림으로 많이 출제를 하니까 그림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약간 애벌레가 생겼잖아, 그렇지? 형질 세포. 그다음에 이거 지우고 2차 면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병원체가 최초로 침입했을 때 처음 본 놈이 최초로 침입했을 때 1차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1차 면역 반응. 근데 이제 2차 면역 반응은 뭐냐면 나중에 똑같은 놈이 또 침입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런 과정이 안 일어나고요. 기억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 기억세포라고 하는 애가 그 저번에 만났던 놈이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단 말이죠. 항체는 좀 되게 세포에 비해서 조그맣고 얘가 오래 못 살아요. 몸 Y자 모양이잖아. 얘가 애초에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구성 단계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다 끝내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 몸에서 뭐 혈 타고 가다가 혈관에 부딪히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튼 분해가 돼요. 단백질이니까 걔도. 근데 이제 기억세포 같은 경우는 한 번 기억하면 최소 한 5-6년 정도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5-6년 정도는. 어떻게 하냐? 만났어. 기억세포가 있었는데 똑같은 놈이 한 1-2년 전에 내가 병에 걸렸던 그 병의 원인인 병원체가 한 번 더 들어왔어. 그러면은 얘가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다시 분할을 해. 만나자마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할을 해요. 왜 분할하냐? 형질세포는 이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체액성 면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세포도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 기억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이렇게 내신용으로, 내신 스타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야. 기억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돼. 근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지는 않아요. 그죠? 낚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지는 않고 기억세포는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2차 면역 반응이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그 처음 침입했을 때 B림프구가 활성화돼가지고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서 얘가 항체를 분비하고 이 과정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형질세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항체도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될 때는 이게 개빨라요. 1차 반응이랑은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분화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1차 반응보다 항체를 몇 배나 더 많이 뿌리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들어와도 우리가 아픈지도 몰라. 뭔가 좀 우리 몸속에 좀 살아야 우리가 좀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정도로 봤을 때는 얘는 들어왔나? 라고 생각도 못 해요. 그 정도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한번 걸려가지고 아팠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안 아파도 병원체가 들어왔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 실제로. 왜냐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2차 면역인데, 2차 면역.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항체의 농도예요. 아마 뒤에 가면 있을 텐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항체의 농도인데 병원체 x라고 하는 놈이 처음 침입했어. 그러면은 처음 침입하고 나서는 항체가 처음에 없다가 처음 침입하면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병원체 진압이 끝나면 방어작용이 끝나면 얘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이렇게. 근데 얘가 나중에 한 번 더 침입했어. 두 번째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그린 거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항체가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침입하고 나서 한 7일, 한 일주일 그 정도 지나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얘는 바로 발견하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차이,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차이. 그래서 2차 면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백신은 사실 병원체를 넣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균을 맞는 걸 백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병원균을 이 과정을 생략하는 거야지. 이 과정을 지금 겪어보는 거예요, 백신으로. 병원균을 딱 맞으면 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처음 만난 놈은. 그럼 나중에 진짜 우리 현실 세계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린 바로 이 반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뭐 완치다 이게 아니라 그 좀 덜 아픈 거야. 이 말 들어봤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아예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덜 아픈 거야, 그렇지? 아픈 기간이 좀 줄어들고 그런 느낌인 거야.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오늘 나올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 200페이지 봅시다. 200페이지. 여기 있네. 좀 내용이 옮겨졌네요. 203페이지에 아까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보면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일단 다르죠. 그렇죠. 저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기억하기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니까 여러 번 한번 보면 되고, 우리는 이제 2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혈액형이야, 혈액형. 혈액형인데 ABO식 혈액형이라고 불러요. ABO식 혈액형.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들 있죠.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는 뭐에 따라 그런 거냐?
A형은 보통 혈액형을 누가 판정 짓냐면 적혈구가 판정을 짓습니다. 적혈구. 왜냐면 적혈구가 혈액에 있잖아요. 혈액이 빨간 이유가 적혈구 때문이죠. 그렇죠? 적혈구 때문인데 리프도 괜찮아. 적혈구 때문인데 이 A형은 적혈구의 표면 단백질 아까 말했던 병원체로 치면 항원이었죠. 그렇죠? 그 표면 단백질이 이렇게 동그란 표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그걸 A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B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표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를 B형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제 단백질이 동그랗다, 세모나다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A형은 동그란 표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B는 이제 삼각형 표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면 단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응집원이라고 할 겁니다. 응집원.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치면 항원인 거잖아. 항원. 그래서 응집원, 항원이에요. 얘가 표면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응집원 A라고 하고요. 얘는 A형을 결정하는 표면 단백질은 응집원 A라고 하고 B형을 결정하는 표면 단백질을 응집원 B라고 합니다. 그래서 A형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B형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다. AB형은 AB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AB형은 동그란 것도 있고 삼각형도 있는 거야. AB 둘 다 가지고 있고 O형 같은 경우는 뭐 응집원 O를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고 응집원 A도 없고 응집원 B도 없는 애들을 O형이라고 불러요. 매끈한 애들. 응집원. 되게 재밌어요 여기는.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B형이니까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고 AB형이니까 응집원 A, B 둘 다 가지고 있고 O형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항원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되겠죠? 항체도 있어야 되겠죠? 그 항체를 응집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응집체라고 하진 않고 응집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항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하면 얘는 항체고 얘는 항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원이 무조건 나쁜 거에만 붙이는 건 아니라니까. 내 몸에 없는 애들은 다 항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항원이냐? 적혈구에 붙어있는데 왜 항원이냐? 야, A형 입장에서는 응집원 B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 입장에서 항원인 거야. B형 입장에서도 응집원 A가 내 몸에 없잖아. 그럼 항원인 거라고, 백혈구 입장에서. 그니까 혈액형 다른 경우에 수혈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물질이 들어왔잖아. 항원이 들어왔잖아. 그럼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혈액 안에서 적혈구에 막 엉겨가지고 항체가 막 결합해서 우리 몸이 죽어요. 그래서 수혈을 아무나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느낌이고 항체는 우리가 아까 대충 써줬는데 응집원 A 이 동그란 그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가 있겠죠. 이렇게 생긴 얘를 응집소 알파라고 합니다. A랑 결합하는 항체라 그래서 알파라고 하고요. 그다음 B랑 결합하는 항체는 뭐겠어요? 베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항체도. 근데 얘는 A형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고 B형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응집원이 A, B 둘 다 있으니까 얘는 항체가 없어야 돼. 항체가 없어야 돼. 그리고 얘는 알파, 베타 둘 다 있어야겠죠. 실제로 너 지금 제가 A형이거든요. 그럼 저는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소 베타도 있는 거야. 너네가 B형이면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 항체는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냐? A형 입장에서는 응집원 B가 항원이라니까. 그럼 들어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응집소는 베타가 되는 거야. 응집소 베타. 그래야 B가 들어갔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항체가 여기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B형 입장에서는 A형이 내 몸과 다른
나와 다른 놈이니까 들어왔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도록 알파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B형은 음지원 AB가 둘 다 있으니까 항체가 있으면 안 돼요. 항체 알파 베타 둘 중 하나 있으면 지가 그럼 지 몸에 악 하고 죽는 거야, 그렇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항체가 없어야 되고 얘는 이제 표면에 단백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A, B 둘 다 항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근데 약간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죠. 항체는 항원을 만났을 때 생성이 되는 건데 내가 수혈을 해준 적이 없음에도 내가 수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냐? 뭐 이유는 설명하진 않아요, 생명과학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출혈이 있죠. 근데 출산하면서부터 모체와 그 폐하 사이에서 출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혈액형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거나 어린이집 가서 같이 생활하거나 같이 한국말에서 밥을 먹거나 같은 반찬을 주고받거나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얘 응집소는 우리가 수혈을 해준 적이 없어도 무조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냥. 왜 그런지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졌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포인트 자체는 얘는 되게 많아. 혈액형이니까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집원, 항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 얘는 되게 조금 있습니다. 그 항원이 많다라는 게 적혈구가 많다라는 거겠지? 적혈구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 적혈구가 피 한 방울 떨어지면 한 500만 개 정도 있어요. 적혈구가 그 한 방울 안에. 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적혈구가 제일 많아요. 적혈구가 제일 많고. 그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앞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혈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거 뒤에 설명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혈구가 뭐냐면 다른 말로 세포야, 세포. 혈액세포예요, 혈액세포. 혈액세포. 그냥 세포라고 생각하세요, 세포. 혈구는 세포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적혈구하고 백혈구를 말하는 거예요. 적혈구, 백혈구. 그러니까 세포죠, 세포. 적혈구, 백혈구. 얘네들이 세포인데 이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우리가 아까 봤던 림프구였거든. 림프구. 백혈구에 해당하는 애가 림프구였죠. 우리 몸에서 경찰군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 근데 이 적혈구를 포함해서 적혈구, 백혈구, 이 림프구 애들은 혈구 애들은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골수라고 하는 데서 생성이 돼요. 골수. 골이 뭐냐? 뼈골자야, 뼈골자. 뼈에 그 우리가 정확한 말로 뼈 속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뼈 속질이라고 하는데 골수를 한글말로 뼈 속질. 한마디로 뼈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적혈구, 백혈구는 뼈에서 만들어져. 뼈에서. 골수. 근데 문제에서 골수라고 나오니까 그냥 골수라고 외워주셔도 돼요.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 림프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잖아. B 림프구랑 세 종류였는데 알파벳으로만 따지면 두 종류죠. B 림프구, T 림프구. B 림프구, T 림프구. 얘네들도 림프구, 백혈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땐 둘 다 골수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둘 다 골수에서 만들어져. 그럼 얘네 둘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얘네들이 그 자라는 곳이 달라요. 성숙한다라고 하거든. 성숙. 그래서 성숙하는 과정이 달라. 얘는 어디서 성숙하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여전히 골수에서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자란 곳에서 계속 자라는 거야. 골수에서 성숙하는 애고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가슴샘으로 갑니다. 가슴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성숙을 합니다. 골수가 이제 영어로 본 메로우라고 해서 앞에 B자를 따서 B 림프구라고 부르는 거고 가슴샘이 영어로 타이머스라고 하거든. 얘는 이제 본 메로우.
그래서 앞에 글자 따서 비림프고예요. 가슴샘은 영어로 다이머스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글자 따서 티림프고. 그래서 생성되는 건 둘 다 적혈구, 백혈구, 혈구니까 생성되는 건 뼈에서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 비림프구는 계속 골수에서 성숙하고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이거 차이밖에 없어. 그죠? 여기까지 일단 됐죠? 됐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혈액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 혈액을 시험관 안에 넣으면 원심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심플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혈액이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밀도가 높은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밀도가 낮은 애들은 위로 떠오르거든요. 여기 아래로 그러니까 층이 두 개로 갈라져. 층이 두 개로 갈라진다 생각하는데 혈액을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시간이 충분히 많이 흘렀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 보라색 밑에 있는 부분은 혈구야, 혈구. 세포. 그래서 적혈구나 백혈구 애들이 다 여기 밑에 깔려요. 적혈구에 있는 애가 뭐라 그랬어? 음집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음집원은 여기 밑으로 가. 음집원이 여기 있어요. 적혈구가 세포니까 밀도가 커서 질량이 좀 큰 애여서 세포 아래로 떨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집원 무거운 애는 다 아래로 쏠리고 이 위에는 뭐만 남냐면 혈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항체가 나와요. 항체. 그래서 아까 필기해줄 때 항체가 혈청에 존재한다고 했어. 그게 얘야. 혈액이라는 것을 어떤 시험관에 두고 시간이 길게 지나면 혈장과 혈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혈구는 그냥 세포들 그냥 다 깔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거운 애들. 그 다음에 이 위에 둥둥 뜨는 애들은 혈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항체가 있다. 항체. 자, 세포들은 여기 다 깔리고 세포들은 여기 다 깔리고 항체는 여기 둥둥 떠다닌다. 혈장은 약간 뉘앙스가 뭐냐면 그냥 물이에요. 맹물. 세포들 다 빼고 물만 남은 그런 느낌인 거야. 혈액인데 그 중에 무거운 세포들, 혈액에 있는 무거운 애들은 전부 다 가라앉고 그 무거운 애들 빼고 담백하게 남은 이 혈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혈장이랑 혈청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체가 가볍고 좀 작은 애들이다 보니까 여기 위에 뜹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건 그냥 그 키워드로 그냥 외워야 돼. 항체는 혈장이 존재해요. 무조건. 항체는 혈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다 라고 체크해 주면 돼. 이해되냐? 이해되지? 자, 그래서 A표식 혈형 볼 때 우리가 병원 가면은 피 따가지고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O형인지 봐주잖아요. 그죠? 봐주잖아. 그거를 어떻게 봐주냐면 음집 반응으로 보는 거야. 음집 반응. 뭐라고 하냐면 항 A 혈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건 그 혈액형 판별 방법이야. 병원에서 실제 쓰는 거. 항 B 혈청이라는 게 있어요. 항 A 혈청은 뭐냐면 음집원 A에 대항하는 혈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혈장 무슨 말? 음집원 B에 대항하는 혈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혈장에 누가 있다고? 항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A에 대항하는 항체를 얘기하는 거야. A에 대항하는 항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음집소 알파, 베타 둘 중에 누구? 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돼. 이름 알아야 돼. 문제에서 그대로 물어보니까 응집원 B에 대항하는 혈장.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혈청. 그러면 응집원 B에 대항하는 항체가 있다는 소리니까 얘는 베타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혈청에 내 피를 딱 넣었어. 제가 A형이거든요. 제 피를 딱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A형이니까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지. 그럼 여기에다가 두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걸 응집한다라고 얘기하거든. 혈액에서는. 그러니까 응집이 일어나요. 항 A 혈청에다가 내 혈액을 집어넣었을 때. 근데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B형 입장에서는 여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기서 응집하겠지. AB형은 둘 다 응집하겠죠. O형은 둘 다 응집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걸로 혈액형 결정하는 거야. 항 A 혈청이랑 항 B 혈청을 뿌려놓고 내 혈액을 거기 두 개의 비커에다 놓겠죠. 혈청을 거기 비커에다가 이거 담은 다음에 혈액 한 방울 똑똑 떨어뜨리면 응집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제 혈액형 결정하는 거야. 둘 다 응집하면 AB형, 둘 다 응집 안 하면 O형, 하나만 응집하면 A형이거나 B형.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 아니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런 느낌인데 문제에서 이제 기본 문제는 다 풀어요. 이제 외워서 푸는 거고 개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수열 관계를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외출게요 이제. 수열 관계. 수열 관계는 이제 소량 수열을 해줄 때가 있고 문제에 따라서. 근데 보통 소량 수열이 많이 나옵니다. 다량 수열을 해줄 때가 있어요. 왜 소량 수열이 많이 나오냐? 다량 수열은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밖에 안 돼요. 좀 그럴 것 같잖아, 그렇지? 다량 수열은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밖에 안 일어나고 그럼 소량 수열은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을 할 수 있는 거냐? 네, 결론부터 말하면 돼요. 소량 수열 보통 한 우유팩 하나 한 200ml 정도 그거를 소량 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혈액형끼리 수혈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A형이면 응집원 A랑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응집소 알파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응집원 B가 밖에서 들어오거나 그치? 그 둘 중에 하나 하면은 내 몸이 으악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량수열은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헷갈리니까 주는 자의 응집원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주는 자의 응집원 저 지우지 말걸. 내가 이제 A 베타, B 알파, AB 없고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건데 주는 자의 응집원만 고려한다는 게 뭔 소리냐? 내가 수혈을 받고 싶어. 응급실에 실려와서 수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얘가 주던지 얘가 주던지 얘가 주던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같은 혈액형끼리 무조건 가능이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줬을 때는 주는 자의 응집원을 봐보세요. 주는 자의 응집원 B가 있지. 그럼 응집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건 소량 수열이다. 다량 수열은 무조건 A형은 A형끼리, B형은 B형끼리 이거밖에 안 돼. A, B형이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B가 있으니까 안 되지. 얘도 안 돼. O형을 봐봐. 주는 자의 응집원만 고려해봐. 주는 자의 응집원을 보니까 A도 없고 B도 없어. 그치? 그럼 얘는 줄 수 있는 거야. 아니 알파 베타가 있잖아요. 이거 A랑 알파 이거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다고? 응집원은 많다고 적다고? 많다고? 결국 피 한 방울에 500만 개 들어있다고? 얘는 적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날 건데 얘는 무시가 가능해. 피 안 받으면 죽는데 이 정도 응집 반응 정도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울 때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주는 자의 응집원만 고려한다. 주는 자의 응집원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B형도 마찬가지로 얘는 응집원 B랑 알파를 가지고 있는데 A형한테 수혈을 받는다. 그러면은 얘가 주는 자의 응집원인데 알파가 있으니까 안 돼. A병도 A가 있으니까 안 돼. 그치? O형 같은 경우는 얘는 알파 베타가 있지만 무시가 가능하다니까. 주는 자의 응집소는 주는 자의 응집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줄 수 있는 거야. 줄 수 있는 거야. 소량 수혈만 가능해. 소량 수혈만. 그럼 A병은? 왜? 형체가 없어. 상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아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O형은 상체가 둘 다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O형인 사람. O형은 이제 혈액형계의 천사예요. 왜냐면 얘는 주는 건 다 줄 수 있거든. 근데 주는 것만 할 수 있고 받지는 못해. 얘는 다 줄 수 있어요. 주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주기만 한다 이렇게 외우거든. A병인 사람. A병인 사람은 받기만 해요. 줄 수는 없는데 이제 받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O형은 주기만 하고 A병은 받기만 한다. 이런 느낌. A형, B형은 이제 서로 안 되고, 서로 안 되고, AB형은 받기만 하니까 안 되고, O형한테만 수혈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표로 해가지고 막 외우거든. A, 뭐 B, A, B, O, 뭐 화살표 그려가지고 누구는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주는 자의 응집원만 고려하되 누구만 외우자. AB형은 받기만, O형은 주기만 가능하다. 이해되냐? 이해되죠? 지금 좀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하고 보여드릴게요.
ABOC 혈액형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RHC 혈액형이에요. 들어본 사람 RHC 혈액형. 드라마 있어요. 오. 뭐 RH 마이너스 플러스다. RH 마이너스면 뭐 개희귀에서 수혈을 못 받는다. 뭐 이렇잖아, 그렇지? 그건데 RH가 뭐냐면 리서스 몽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붉은 털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에 있는 적혈구에 붉은 털 원숭이의 혈액에 있는 그 적혈구에 우리처럼 ABO식 혈액형처럼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 이제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가 원숭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진화적으로 봤을 때 붉은 털 원숭이가 우리랑 되게 가깝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존재하는 거야. 리서스 몽키라고 하는 애에 있어요. 근데 걔도 음지번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RH 음지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 말고 새로운 음지번이 하나 더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RH 음지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를 음지번 D라고 합니다. 음지번 A, 음지번 B 얘처럼. 근데 이제 RH 음지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음지번 D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이 RH 음지번이 만약에 있다. 내 적혈구에 난 A형인데 전 RH 플러스 A형이거든요. 아마도 RH 플러스겠지. 안 해봤지만 RH 마이너스가 사실 1%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RH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이 RH 음지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요. 안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사각형. 이렇게 생긴 거지. 다른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적혈구에 붙어 있는 거야. 음지번 A, B랑 같이. 그 다음에 얘가 없어. 그러면 RH 마이너스. 이거 차이예요. 그냥 이거 차이예요. 그럼 얘도 항체가 있겠지. 항체가 있겠지. RH 플러스 형은 RH 음지번이 있는 애기 때문에 항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항체가 없고 몸에 RH 마이너스 형 같은 경우는 얘도 일반적으로 항체가 없습니다. 뭐야? 아까 ABO식 혈액형 할 땐 자연스럽게 생성된다며. 근데 왜 없어? 얘는 없어요. 얘는 무조건 만나야만 생성돼요. 근데 이게 그 ABO식 혈액형이 어떻게 보면 예외인 거야. 앞에서 우리가 항원 배웠을 때는 항원을 만나야 항체가 생성이 되는 건데 ABO식 혈액형만 약간 예외 느낌이죠. 얘가 오히려 우리가 배웠던 거에 더 알맞아요, 그렇죠? 항체가 없어. 만나야만 생성돼.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RH 마이너스 형도 이제 RH 음지번을 만나야만 이제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음집소, RH 음집소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째가 D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게 음집소 델타. 음집소 델타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아까 ABO식 혈액형이랑 조금 다르게 무조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지번 D를 만나야만 생성되는 거야. 우리 몸속에서 만나야만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제 수열 관계 물어보겠죠. 아까 혈액형 RH 플러스인지 RH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결정하냐, 그거는 항D 혈청,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지? 항D 혈청에다가 혈액을 뿌려서 음집하면 플러스, 음집 안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수열 관계는 당연히 RH 플러스형은 RH 마이너스형한테 수열 못 하겠죠. 항원이 있으니까. 근데 RH 마이너스형, 근데 RH 마이너스 말을 잘 봐봐봐. RH 음지번에 노출되지 않은 RH-형은 그 RH 플러스형한테 수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는 자의 음지번만 고려하자 그랬어. 주는 자의 음지번을 고려했을 때 RH-형 같은 경우에는 RH-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없지, 음지번 D가. 그리고 음지번 D가 있다고 해도 얘가 어차피 음지번 D를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소량 수열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죠. 그치? 근데 다량 수열로 봐봐.
다량 수열로. 만약에 얘가 RH 음지원에 노출이 안 됐어. 그럼 얘가 지금 항체가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니까 다량 수열해도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RH 음지원에 노출되지 않은 RH-0은 RH 플러스 0한테 소량 수열이든 다량 수열이든 일단 수열이 가능하다. 무조건 수열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RH-형 같은 경우에는 RH 플러스 0한테 한 번 이제 수열을 받으면 그때 항체가 생성이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수열 못 받는 거야. 이해되나요? 얘가 원래 저 때는 안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배웠는데 그 201페이지 오른쪽 보면 태아 적혈 모구증이라고 있거든요. 태아 적혈 모구증. 얘가 이제 저 때는 아예 없었는데 추가가 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엄마가 RH-0 아빠가 RH 플러스 0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지금 태아 적혈 모구증. 태아 적혈 모구증이 뭐냐면 적혈 모구라고 해서, 적혈 모구라는 건 일단 적혈구요. 왜 이제 유전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적혈 모구라는 게 그냥 적혈구가 되기 전에 애기 적혈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성숙하기 전에 적혈구가 실제로 이제 다 커서 적혈구로서의 일을 하기 전에 그 적혈 모구라는 거는 적혈구가 되기 전에 적혈구가 되기 전에 애기 적혈구 좀 짝 적혈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태아가 적혈 모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RH-형 엄마가 있고 RH 플러스형 아빠가 있어. RH-형 엄마랑 RH 플러스형 아빠가 있는데 처음에 첫째를 낳았어요. 얘가 RH 플러스형이야. 얘가 정상이에요. 얘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얘도 RH 플러스형이야. 근데 얘가 태아 적혈 모구증에 걸린 거야. 첫째는 정상이에요. 둘째는 태아 적혈 모구증에 걸려. 얘가 뭐냐면 적혈 모구가 왜 있냐면 적혈구, 정상적인 일을 하는 적혈구, 좀 다 큰 적혈구 있죠. 걔가 죽은 거야.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어. 그래서 다 죽고 나서 적혈구 그 적혈구 되기 전에 그 애기 적혈구들만 남아서 약간 문제를 일으킨다. 얘가 태아 적혈 모구증이거든. 그럼 왜 그 어른 적혈구가 다 죽냐? 왜 다 죽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RH-형이잖아요. 그러면 RH 플러스형 같은 경우는 음지원 D가 있잖아. 그치? 그럼 아빠가 RH 플러스형이니까 음지원 D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뱃속에 이렇게 있어. 얘기가 출산할 때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존재해요. 그쵸? 출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존재하는데 그때 아기가 RH 플러스 첫째 낳을 때, 지금 얘가 첫째야. 첫째 낳을 때 RH 플러스형이니까 이때 엄마한테 RH-형 엄마한테 첫째가 RH 플러스형인데 얘가 출산할 때 출혈이 있으니까 엄마도 출혈이 있고 애기도 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할 때 엄마 몸속에 음집소 델타가 생깁니다. 첫째 출산할 때 음집소 델타가 생겨요. 그 다음에 둘째 나왔어. 둘째를 출산할 때 일단 이거 여기까지 지금 이해됐죠? 첫째 출산할 때는 RH-형 엄마가 뭐 어디서 수혈을 받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항체가 없었는데 출혈할 때 엄마랑 애기랑 둘 다 이제 출산할 때 출혈이 발생하니까 이때 RH-형 엄마 몸속에 음집소 델타가 생긴다고요? 첫째 출산할 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제 둘째를 임신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둘째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태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기가 있으면은 탯줄이 있잖아요. 탯줄이 어디에 연결돼 있냐면 태반이라고 하는 데 연결돼 있어요. 여기 좀 딥하게 하는데 일단 봐봐. 태반이라는 곳에 연결이 돼 있는데 태반이 뭐냐면 엄마랑 애기랑 이제 영양소, 엄마가 애기한테 뭐 영양소 보내주고 애기가 이제 노폐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노폐물을 보내주면 약간 이런 거 받고 이런 공간이거든.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이거든. 그럼 거기를 통해서 음집소 델타가 넘어옵니다.
애기한테 넘어와요. 애기한테 넘어와. 델타가 넘어와요. 둘째가 RH 플러스형이라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RH 플러스 그 응집원 D가 어디 있어? 여기 적혈구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RH 플러스 형인 둘째가 이 태반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응집도 델타를 받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적혈구가 다 죽어요. 자라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거 다 큰 적혈구 얘네들은 싹 다 죽고 여기 애기 적혈구들만 남은 거야. 적혈구 되기 전에 그 애기들 그걸 적혈 모구라고 하거든요. 적혈 모구. 그래서 얘네들만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이 둘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RH 마이너스 형으로 태어났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끝이 문제가 없지. 문제는 없는데 보통 이제 RH 플러스 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RH 마이너스 형 엄마와 RH 플러스 형 아빠가 만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ABO식 혈액형은 왜 안 일어나냐? 그 혈액형이 엄마랑 아빠도 혈액형이 다른 사람이고 나도 혈액형 조합에 따라서 엄마랑 아빠랑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ABO식 혈액형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응집소 델타랑 다르게 ABO식 혈액형의 항체인 이제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보통 항체 하나로 안 다닙니다. 항체 한 대여섯 개 묶어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복합체로. 그래서 너무 커서 못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그래서 ABO식 혈액형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안 일어나고 RH-형 엄마와 RH 플러스형 아빠가 만났을 때 둘째를 낳았을 때 태아 적혈 모호증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설명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하면은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하면은 개꿀 하면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지? 아직 여기 내용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는 않았는데 204페이지랑 205페이지가 남았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잘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전 나갈 거예요. 유전 드디어 이거